예, 반갑습니다. 스트라드비전의 CEO 역할을 맡고 있는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스트라드비전에는 올해 2월 달에 신규로 합류를 했고요. 그 전에는 뭐 네이버에도 잠깐 있었고 사실 제 경력의 시작은 한국 IBM 기술 영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B2B 영업에 이런저런 회사를 거쳐서 계속 해왔고요. 본격적으로 CEO 역할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단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스트라드비전은 사실 나름 유명한 회사인데 이 진흙 속에 묻혀 있는 회사여가지고 저희는 2014년에 포항공대 내에서 포항공대 박사님들 중심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년 차이고요. 만 5년이 지나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헤드쿼터를 포항 테크노파크로 옮겼고요. 헤드쿼터는 미국과 한국, 포항에 있고 그리고 저희 자회사가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의 글로벌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제품으로는 딥러닝 기반 사물인식 소프트웨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딥러닝 기반의 비전 소프트웨어가 주력 제품인데 지금은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라고 불리우는 에이다스 혹은 자율주행차용 시스템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딥러닝 기반의 사물인식 소프트웨어를 치시면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 중에 이제 독보적이라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최초로 딥러닝 기반으로 양산을 오래 했고 지금 총 5개의 양산 계약이 이미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 굴지의 자동차 회사와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고요. 기술 스타트업이라고 이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엔지니어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도 있고 저희가 워낙 특허 출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154개의 특허를 미국에 출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75개는 등록이 됐고 79개는 현재 심사 중입니다. 특허법인에서도 이렇게 출원을 했는데 100% 등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자로 임직원은 106명입니다. 이 중에서 엔지니어는 90분이고 이 제외한 16분이 뭐 임원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매출은 43억이었고요. 이 중에서 94%가 자동차 업계에 계신 고객들로부터 저희가 수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랑 맞물려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기술 개발과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뭐 일반인이 아시기 좀 어려운 제품이어서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주로 펑션 이그젬플이라고 해서 자동차에 이제 고급 차용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포워드 콜리전 워닝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너무 가까워지면은 이제 경보음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스티어링 휠은 앞을 보고 있는데 이제 레인을 벗어나게 되면은 경보음이 울린다든지 주로 자동차의 운전 혹은 그 세이프티 즉 안전과 관련된 많은 펑션들을 이제 주로 고급 차종 위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컴포넌트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요 화면들이 저희가 자동차 생산업체한테 제공하는 화면인데 이렇게 UI를 꾸며서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로 나가지만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표현을 해보면 이런 비디오 사진이 있어요. 사실 비디오라는 게 여러 프레임의 이제 사진에 연속된 이렇게 플로우잖아요. 그래서 한 컷 한 컷마다 저희가 저렇게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프리스페이스, 그러니까 자동차가 갈 수 있는 영역, 혹은 자동차, 혹은 사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박스를 쳐줘가지고 아 요건 사람이다, 요건 자동차다, 요건 길이다 이런 거를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자동차에 넘겨주게 되거나 아니면 사람의 경우에는 아 이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혹은 유아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알려주거나 혹은 이제 내부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운전자의 혹은 동승자의 이제 얼굴 표정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얼굴의 주요 그 랜드마크라고 하죠. 눈, 코, 입이 어디다 이런 거를 이제 디텍트해서 보여주거나 토르소에 요 조인트들을 찍어서 주거나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사진 이미지나 비디오 이미지에 주로 비디오 이미지죠. 비디오 이미지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서 저희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디텍션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자동차로 백워드 해주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2B이기 때문에 사업 모델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뭐 한마디로 2차 협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만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거 외에 하드웨어, 즉 이제 GPU라든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칩셋 이런 것은 굴지의 반도체 업체들이 제공을 하고, 카메라는 뭐 소니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개 또 다른 업체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요 카메라가 촬영한 비디오 영상을 저희가 요 반도체 칩 위에서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결과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제품을 하게 되고요. 이 제품을 저희는 주로 1차 협력사라고 하는 티어1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시스템 인티그레이터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이제 모비스 같은 회사가 저희 소프트웨어 그리고 칩셋, 하드웨어를 각각 구매를 한 다음에 시스템으로 인티그레이트해서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서 최종 엔드 유저인 자동차 고객사한테 납품을 하게 되고요. 자동차는 주로 뭐 라이트 베이클이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승용차나 아니면 1톤짜리 작은 트럭 이런 것들, 혹은 아예 버스, 뭐 트럭, 덤프 트럭 이런 커머셜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처음부터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106명 중에서 알고리즘 엔지니어가 가장 많고, 최적화 엔지니어, 즉 반도체 칩 위에 우리의 알고리즘을 최적화해서 올려주는 이분들도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또한 20명 안 되게 계시고, 이거를 패키징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퀄리티 어슈런스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이제 90분 정도 되시는 거고요. 오피스로는 저희가 한국과 미국에 현재 헤드쿼터를 두고 있고, 투자를 한 자회사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일본과 일본과 독일, 여기는 저희가 중국, 요 세 개 국가는 에이전시 계약을 맺어서 저희의 임직원은 아니고 커미션 베이스로 움직이시는 에이전시 분들을 주로 활용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보시면 임직원이 다 엔지니어잖아요. 그래서 영업은 정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현재. 모든 영업은 다 이제 CEO가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에이전시를 통해서 저희가 고객들을 뚫어왔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양산 계약을 5개 했다고 했는데요. 이건 이제 5개 업체랑 저희가 한 거고요. 가장 큰 게 내년 말 정도에 출시 예정인 독일의 자동차 650만 대 개 정도 예상이 됩니다. 판매량이 향후 7년에 걸쳐서. 이게 이제 가장 큰 계약이고, 그거 외에도 이제 독일의 OEM 대상으로 저희가 한 2만 대 정도 예상되는 셔틀버스, 저거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거든요. 요 양산 계약을 맺었고, 올해 양산이 된 거는 주로 중국 OEM들입니다. 중국 OEM들과 버스 혹은 이제 승용차, SUV 이런 차들 대상으로 저희가 양산 계약을 맺어서 이미 소프트웨어는 납품을 했거나 거의 이제 막바지이고 차량이 이미 나와 있는, 이 2가지 차종은 차량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관심을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창업한 지 5년밖에 안 됐고 다 엔지니어고, 창업자 3분도 사실 다 엔지니어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빨리 양산 계약을 맺었느냐? 미국의 스타트업들도 잘 못한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했는지를 그냥 히스토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테크놀로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스트라드 비전이라는 요 회사의 전신이 올라웍스라는 회사였는데요.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임 대표님께서 뭐 마피아라고도 표현해 주셨는데, 올라웍스의 류중희 대표랑 김준환 대표가 공동 창업한 다음에 인텔한테 인수를 당한 게 한 7년쯤 전이고요. 그때는 모바일 폰에 올라가는 페이스 레코그니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포항공대 출신 분들 박사님, 그리고 또 카이스트에서 석사하시고 코넬에서 박사한 김준환 대표,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비전 기술, 즉 비디오로 촬영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에 굉장히 오랜 업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2014년에 처음으로 비전 기술을 갖고 그 회사를 다시 이제 차려보자 했고요. 아마 나눠드린 그 동화 비즈니스 리뷰 DBR 책 안에 보시면 저희 회사 히스토리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애초부터 자동차 시장을 공략했던 건 아닙니다. 비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요거를 이제 엣지에 올리는 걸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이었는데, 어디가 가장 적합할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 이제 막 뜨던 IoT 디바이스 혹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올리려고 제품을 막 개발을 했었고요. 14년, 15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웨어러블
웨어러블이 조금 이제 뜨다가 시장 자체가 좀 성장이 정체되니까 이 회사도 이제 팔로가 많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자동차 시장으로 피벗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비전 기술을 개발을 하다가 딥러닝이 막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저희도 딥러닝을 빨리빨리 이제 익혀서 저희 기술 소프트웨어를 다 딥러닝 기반으로 옮겨 탔어요. 그게 한 2015년 정도였고 그 당시에 웨어러블 제품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벤트들에 다녀서 기술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었는데 사실 자동차로 피벗을 한 가장 큰 계기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풀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들이 웨어러블 고객들은 사실 큰 군데 몇 군데 없으니까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자동차 고객이 와가지고 이 기술을 자동차에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이제 피벗하는 시점이 됐을 때 그래 우리 여기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자 하고 이제 옮기신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술 개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겠지만 기술 개발을 정말 열심히 해서 2017년에 이 딥러닝을 자동차 전용 반도체 칩에 처음으로 프로토타입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 비전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스타트업들이 PC에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GPU에서 돌아가는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는 처음으로 2017년에 르네사스라고 하는 일본 반도체 회사의 알카 칩이라는 게 자동차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칩이거든요. 그 칩 위에 실제로 포트를 했었고 그리고 이거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실차 데모를 열심히 다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 개발을 2017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특허도 계속 내고 있지만 새로운 자동차용 칩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저희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거기에 포트하는 회사로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7년에 르네사스라는 회사랑 TI라는 회사 두 개 회사의 반도체 칩에 저희가 올렸고요. 그 이후에는 뭐 퀄컴이나 자일링스나 이런 곳들에도 많이 올렸는데 기본적으로 좀 딜레이가 계속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칩 회사가 자동차 대상으로 하는 칩을 업그레이드하는 주기 사이클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칩이 안 나와서 안 올린 거지 저희가 기술 개발을 게을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칩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TDA4X라는 칩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샘플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이미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B2B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가능점은 고객하고의 접점을 늘리기만 하면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가장 큰 프로블럼이 뭔지를 우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뚫기가 어려운 거고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이제 CEO들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내가 계속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매달려서 풀 것이냐 아니면 조금 쉽지만 경쟁이 좀 많은 지역으로 나갈 것이냐 라는 의사결정에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스트라드 비전의 경우는 그래 계속 어려운 걸 해보자 자신 있다 라는 마인드로 저희가 계속 시도를 한 거고 성공을 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에 보니까 SI로 전환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지금도 그런 요청을 많이 받거든요. 뭐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이 자신들이 기술 개발을 못한 것들 중에서 코어는 계속 가져가고 싶어하고 굉장히 뒤치다꺼리스러운 업무들을 저희한테 자꾸 던져주려고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은 첫 번째는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재무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결국에는 초반 몇 년 동안은 프로핏 없이 살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우리를 파이낸셜하게 백업해주는 그런 지원군들은 결국에는 이제 투자업체인데 투자업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을 추구하는 회사보다는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노력해서 푸는 회사를 초반에는 특히나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계속 용기를 갖고 지금 해결하고 계신 것들을 매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잘한 걸 수도 있는데 창업자분들 사이에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포항에서 개발을 하시는 분, 그리고 CTO는 전반적인 기술을 보시는 분, 그다음에 CEO는 주로 사업을 하시는 분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세 분이 다 엔지니어시지만 CEO가 직접 고객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트렌드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 개발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시장이랑 많이 벗어나지 않고 저희가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엔지니어 분들이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 저희 대표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미숙한 영업사원이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발표할 때마다 제가 허걱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기술을 이제 홍보하고 특히 고객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근데 엔지니어 분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영업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뭐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는 건 더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외국인 고객이랑 만나서 얘기하는 거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본인은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나의 기술 개발 방향성이 과연 고객이 원하는 방향이랑 맞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 들으시든 아니면 이 영업사원이나 영업을 도와주시는 임원분이나 누군가와 굉장히 진솔한 대화를 나누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든 지속적으로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VC들 만나서 얘기할 때하고 고객들 만나서 얘기할 때고의 인풋이 굉장히 달라요. 자율주행차 시장에 있다 보니까 VC에 계신 분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왜 소프트웨어만 하느냐. 왜냐면 저희 경쟁사가 대부분 다 퍼셉션이라는 요 영역에만 있지 않고 다른 자동차 기업이 원래 잘하는 이제 제어라든지 플래닝 이쪽 영역까지 많이 넘어왔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요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자체를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어요. 실제로 저희 경쟁사들은. 그러다 보니까 VC들이 왜 너희는 그걸 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자율주행차라는 굉장히 거대한 이 기술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죠. 그거를 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굉장히 일부의 컴포넌트 기술만 개발하느냐라는 챌린지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IR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항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에 B2B는 고객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객이랑 얘기를 해보면 고객은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서플라이어인 우리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파트너십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하지 우리를 경쟁자로 키우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발견하고 자동차 회사인 우리 고객이 잘할 수 있는 플래닝이나 컨트롤 분야는 그냥 그쪽에 맡기겠다.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하드웨어 회사여서 잘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 영역에만 집중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기술 개발을 매진을 했고 그 덕분에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전에만 해도 너희랑 비슷한 애 많이 봤어 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얘네는 조금 다르네. 뭐 예를 들면 하드웨어의 인디펜던트한 소프트웨어다라는 것도 되게 좋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양산까지 왔다는 것도 되게 좋게 보시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경쟁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자동차 영역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이 조금 경계하고 있고 너무 커진 거죠. 이제 이쪽에서 팔려는 제품의 바운더리가 본인들이 사고 싶은 제품보다는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하면서 가격이 당연히 올라갔겠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영역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 개발을 점프를 한 다음에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한 거는 파트너입니다. 여기서 파트너는 고객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여기서 하드웨어 업체가 있고 카메라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한테 저희 제품을 사는 고객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어떤 1차 협력사라고 하는 저희 고객한테 물건을 같이 납품하는 고객인데 그런 업체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랑은 전문 영역이 확실하게 분리돼 있죠. 하지만 자신들의 제품에 올라가는 딥러닝 소프트웨어가 있다. 이 사실만으로 프로모션 했을 때 고객한테 본인들의 마켓 쉐어가 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기술 개발을 한 다음에 사실은 르네사스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저희 마케팅과 영업을 거의 대신해 주다시피 했어요. 고객을 만나서 얘기할 때 저희 얘기를 많이 했고 왜냐면 고객도 물어보거든요. 너희 요새
AI가 트렌드인데 그런 건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그러면은 마침 잘 됐다 하고 딱 스트라드 비전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저희가 이미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행사에서도 저희 거를 가져가서 많이 시연을 하고. 그래서 제품 개발을 일단 한 다음에는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면 고객한테 같이 다가가고 싶고 우리 기술을 뭔가 홍보해주고 싶은 그런 파트너사는 어딜까를 잘 생각하셔서 그쪽이랑 계속 릴레이션십을 쌓고 그쪽에 계속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푸시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원하는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이 회사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커다란 마케팅, 이벤트 마케팅에서 부스 운영을 할 때 저희 직접적인 부스를 운영하기에는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저런 파트너사는 이제 대형 회사들이다 보니까 이 회사의 자체 부스에 저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일단 파트너들이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조금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주도록 유도를 하는 노력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면, 두 번째로는 어쨌든 고객을 직접 만나셔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B2B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벤트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벤트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대규모 이벤트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일반인들한테 열려 있는 뭐 예를 들면 업종, 저희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컨퍼런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뭐 GTC나 엔비디아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CES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타겟하고 있는 고객들만 모여 있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런 이벤트에서는 사실은 고객들을 만나기는 되게 쉽지만 작은 규모죠. 두 가지를 다 공략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후자를 좀 더 먼저 공략을 한 케이스예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다 보니까 자동차 고객들이 모여 있는 데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이제 들어가서 뚫고 들어갔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대규모 이벤트에도 어떤 형태로든 조금 브랜드 레코그니션을 올리기 위해서 참여를 했었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벤트를 하실 때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부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죠. 이거는 부스 하나를 이제 받으시는데도 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스를 꾸미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리고 부스를 꾸몄으니까 거기에 이제 플로어를 사람들이 방문하게 하거나 방문한 사람들을 그 이후에 팔로우 파는 데에도 다 툴이 갖춰져 있어요. 뭐 그런 걸 하시는 스타트업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스 자체에 들어가는 돈보다 한 3배 정도의 돈이 계속 더 붙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초반엔 하긴 되게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나 파트너사가 혹시라도 부스를 운영하는지를 잘 봐서 같이 들어가는, 아니면은 코트라 같이 이제 한국 기업의 전시관 이런 데 좀 저렴하게 모아서 해주는 데를 같이 이용하는, 초반에는 이제 그런 거를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이 부스에서는 제품을 직접 데모를 할 수가 있고, 특히 관심 있어서 방문하시는 고객들한테 제품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품에 대한 노출이나 설명을 하시기는 굉장히 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는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행사에서 계속 뭐 기자들한테 커버된다든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잠재 고객 리스트도 확보가 되죠. 그러니까 모이는 명함의 숫자가 이제 레벨이 다른 거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뭐를 많이 하고 있냐면 이제 발표, 이런 행사에서 발표나 CES에서도 이제 그 엑스포를 하지만 부스도 있지만 별도 세션을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능하면 스피커 세션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패널 참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품 자체를 홍보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스피커 세션이나 패널 자체가 제품 홍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하실 수 있지만 직접적인 홍보를 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좋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이미지를 얻게 되냐면, 일단은 같이 발표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업종일 수도 있고 경쟁사일 수도 있고 파트너일 수도 있고 고객일 수 있는 분들의 이제 일단은 인사를 하고 얼굴을 터서 그 이후에 이분들한테 뭐 해당되는 사업 부서를 연결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기가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패널이나 스피커로 이제 발표를 하면 발표 끝난 다음에 줄 서 있잖아요. 줄 서서 와서 명함 주시거든요. 다 이제 관심 보이시는 분들이 명함을 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명함 받는 명함이나 컨택 포인트의 숫자는 작지만 훨씬 더 양질의 그런 컨택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패널로 참여하거나 발표를 할 때 한번 스크리닝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발표를 했어요라는 것 자체가 이 커미티
이벤트를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이 회사를 알고 있고 이 회사를 어느 정도 이제 믿어주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름 우리가 전문성 있다라는 거를 어필하실 때는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이제 행사 참여하시는 것도 저는 권장을 하는데 너무 많이 가면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지만 일단은 경쟁사들이 뭔가를 홍보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고객사들이 뭔가를 홍보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고객이나 경쟁사가 어느 방향으로 요새 많이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하시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거꾸로죠. 이제 패널 세션 같은 거 가셔가지고 계속 거기서 패널 하신 분들 명함을 받아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네트워킹도 마찬가지로 타겟 네트워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좀 많이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이 없어서 해외 에이전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해외 에이전시는 기본적인 스킴은 석세스 피입니다. 그래서 딜을 가지고 오고 수금까지 해야지 그거에 비례해서 저희가 커미션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정비가 제로기 때문에 스타트업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찾느냐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같은 데 가서 가면은 또 이메일로 니네 혹시 해외 사업에 관심 있니? 이러고서 연락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에이전시도 되게 많다라는 걸 저도 알고 되게 놀랐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중에서 옥석을 어떻게 가르느냐는 거죠. 그거는 사실 레슨스 그냥 뭐 하면서 배우는 방법도 있고 본인이 엔지니어 뽑는 거랑 동일하게 인터뷰 같은 거를 자꾸 많이 해봐서 어디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감을 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이 좋았는데 왜냐면은 이게 이제 창업자분들의 두 번째 회사 보니까 첫 번째 회사일 때 이미 해외 사업이나 국내 사업을 도와줬던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의 영업사원이셨던 분이 나와서 회사를 따로 차리신 거예요. 에이전시를. 그래서 일단 그분을 먼저 이제 확보를 했고 이분이 또 다른 해외 에이전시들을 좀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일을 했던 업체 중 해외 에이전시 중에 한 업체가 또 자기네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그 에이전시들을 소개를 해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지인 추천으로 들어온 케이스이기는 한데 이게 실력까지 검증하고 추천해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 알게 되는데 얘가 뭐 독일도 한다더라.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런 저희 에이전시가 원래 자동차 업에서 많이 하시던 분들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에 새로 이제 뜨는 기술 분야다 보니까 그거를 원래 영업하셨던 분은 거의 시장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자동차에 네트워크 있거나 아니면 우리 기술이랑 되게 유사한 기술을 팔아본 경험이 있거나 두 개의 이제 교집합은 좀 어려워서 그 합집합 세트 안에서 좀 골라가지고 저희가 한 거고 주목하실 거는 후하게 사례를 줬어요. 커미션도 굉장히 퍼센티지 높게 다른 에이전시보다 후하게 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HDP나 아니면 테크웨이드 같은 이런 이제 핵심 저희가 원래 잘 알았고 원래 믿었던 그런 에이전시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식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드렸고 그래서 이분들은 커미션을 받지 않더라도 저희의 주가가 뛰면 뛸수록 굉장히 그 자신의 파이낸셜 리턴이 올라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시거든요. 조언도 아끼지 않고. 근데 이제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고정비가 들지 않고 특히 엔지니어들이 창업을 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커머셜 시각이나 영업의 시각으로 좀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좀 인터레스트를 맞춰가지고 조언자로 모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공짜는 없습니다. 다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드리고 같이 갔을 때 석세스피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처음에는 뚫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회사는 이제 독일 회사입니다. 독일 회사인데 저희가 지금 에이다스 부서랑 그 POC를 하나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방법은 특히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대기업 안에 조직이 굉장히 복잡하고 R&D도 있고 구매팀도 있고 생산팀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러 조직이 각각 다른 프로젝트를 각각 다른 형태로 테스트를 하거나 구매를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미 뭐 LG전자를 뚫었어. 그러니까 다른 뭐 삼성전자를 뚫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고객 안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는 않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인 영업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고객한테 혹시 옆부서를 소개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 고객의 상사
아니면 그 위에 상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사실 그 위에 상사는 여러 개 부서를 관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술을 듣다 보면 니네 기술 이 팀도 관심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찍어주시는 경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경우고 아닌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진짜 그냥 콜드콜을 하더라도 저희가 LG전자의 A라는 부서랑 이미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서에도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콜드콜이어도 조금 더 성의 있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고객 안에서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마지막 페이지일 것 같은데요. 전략을 짜셔야 돼요. 이제 영업이라는 거는 일단은 고객을 타겟을 해야 되죠. 타겟을 해서 내가 만나고 싶은 고객이 어딘지를 쭉 리스트를 적으신 다음에 이 고객들이 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구글링만 하셔도 이 고객이 대충 어디에 요새 고전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타겟 고객을 잡으시면 그 고객의 현재 상황, 그 관련된 제품의 현재 상황, 요새 뭐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다. 정보를 최대한 모으셔서 이 고객이 뭐에 관심이 있겠다라는 거에 대한 본인의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설 수립이라고 하죠. 이 가설을 바탕으로 내가 이 고객한테 뭔가를 이런 형태로 오퍼를 해야겠다. 라고 시나리오를 먼저 짜시는 게 숙제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거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찾는 거죠. 에이전시를 찾을 수도 있고 나의 모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김준환 대표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모바일 쪽으로 계속 장사하다가 갑자기 자동차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선배 후배 뭐 기계과 나온 후배 다 뒤져가지고 자동차 회사에 인맥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다 찔렀어요. 그냥 일단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뭐 LG전자나 아니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하고 이제 국내 업체를 먼저 뚫어가지고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해외도 계속 나간 이런 케이스인데 리칭아웃 하실 때는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쓰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팅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팅을 잡았을 때 아까 한 숙제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랑 혹은 이 사람이 아닌 나와 연관된 다른 팀과 다음번 미팅을 잡는 거를 목표로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미팅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구워 삶아야 되죠. 열심히 얘기해야 되는 우리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다. 근데 이때는 뭐 B2B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객이 기술에 대해를 아웃소싱 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이제 있어야만 만나주기 때문에 미팅 안에서 내가 말을 되게 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나의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나의 기술이 왜 진짜 좋은 기술인지를 충분히 피력하시면 뭐 인정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사실 거기서 실제로 컨트랙 가기까지가 되게 아트죠. 이제 예술이죠.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거는 사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때도 이제 되게 뭐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컨트랙을 맺어서 그 수행을 하실 때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 고객과 다음 프로젝트를 또 받아와야 된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책에 나오는 말 같아서 죄송한데 이게 일단은 진리인 것 같고요. 기술 확보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은 일단 고객을 감동시켜야 되죠. 고객의 문제가 뭔지를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엔지니어분들이 피치를 할 때 제가 옆에서 있어 보면 가장 우려되는 게 고객이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달리세요. PT를 만든 다음에 쫙 기술 설명을 하셔요. 그러면은 되게 곤란하고요. 이제 PT를 하실 때는 항상 고객의 반응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 지루해 보인다. 빨리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딱 중단하고 혹시 관심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듣는 거를 되게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신뢰. 잠깐 돈을 버는 것보다는 롱텀 신뢰를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어차피 스타트업은 마이너스 장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레비뉴를 조금 덜 먹어도 물론 캐시가 되게 중요하지만 조금 덜 먹어도 이 고객과의 장기적인 릴레이션십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돈은 무조건 받아야겠지만 돈보다는 이제 그 현물로 열심히 뭔가 이제 저희가 필요했던 거 하기로 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이제 드리는 거를 계속 노력을 초반에는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하고 또 직접 영업을 항상 이런 행사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것보다 직접 영업, 즉 고객이랑 직접 만나는 순간과 간접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있다면 CEO는 특히 무조건 고객이랑 직접 만나는데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한 내용이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